요즘 세계 뉴스에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문화면이 아니라 전략면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 매체들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잘 나가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기특하게 잘한다. 그런 시선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왜 한국을 연구해야 하는지, 왜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기업 시스템을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한국식 펜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음악, 뷰티, 음식, 콘텐츠, 웹툰 전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들. 그걸 세계가 이제야 하나의 패턴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도대체 뭘 바꿔놓은 걸까요? 저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15년간 일해온 문화산업 분석가입니다. 그런 제가 최근 몇 달간 계속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죠. 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계속 밀리냐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트너 3명이 각자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는데 전부 한국 관련이었습니다. 음악 산업 보고서, 뷰티 시장 분석, 콘텐츠 플랫폼 전략. 제 상사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운이라고 할 수 있죠. 둘이 잘 되면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개, 6개 분야가 동시에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면요? 그건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분석했던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완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화 능력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리우드는 영화 한 편 만드는데 평균 3년이 걸립니다. 기획부터 개봉까지요. 한국 드라마는 평균 6개월입니다. 그것도 16부작을 만들면서요. 차이가 뭘까요? 할리우드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시나리오 완성하고 배우 섭외하고 촬영 끝내고 후반 작업 마치고 나서야 세상에 내놓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방송하면서 만듭니다. 시청자 반응 보면서 수정합니다. 실시간으로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이게 위험해 보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3년 전 기획이 통할 리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라야 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빠른 검증, 빠른 수정, 빠른 제출 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동료 중에 프랑스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전략이 전문이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이러더군요. 명품은 100년 전통을 팔지만 한국은 내일의 표준을 만든다고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샤넬은 샤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킵니다. 변하지 않는 게 가치니까요. 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변해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을 지키면서 표현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K-팝을 보세요. 그룹마다 콘셉트가 다르지만 제작 방식은 똑같습니다. 연습생 시스템, 데뷔 전 검증, 팬덤 관리 프로세스. 이게 바로 공식화입니다. 한국은 유행을 만들기보다 유행이 반복 가능하도록 공식을 만든 나라입니다. 한 번 히트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히트하게 만드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게 지금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은 뒤처질 거라고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K-팝부터 봐야 한다고요. 제가 K-팝을 처음 접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양 음악 시장에서 한국 가수는 틈새였습니다. 아시아 팬들이나 좋아하는 장르 정도로 치부됐죠. 그런데 2024년 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이브가 미국에서 론칭한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그룹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미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인 없는 K-팝이 대체 뭐냐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K-팝이 더 이상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작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이브 아메리카 측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연습생 선발부터 데뷔까지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돼 있었습니다. 오디션 기준, 월별 평가 항목, 보컬 트레이닝 커리큘럼, 퍼포먼스 완성도 체크리스트, 심지어 팬덤 형성 단계까지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데뷔 전 티저 공개 타이밍, 소셜미디어 반응 분석 방법, 팬미팅 진행 프로토콜까지요. 이건 음악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제품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창의성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극대화시킵니다. 어떻게요? 기본기를 시스템으로 다지고 그 위에서 개성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서양 음악 산업은 반대입니다. 개성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 주변에 시스템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아티스트가 바뀌어도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스타를 만들지만 K-팝은 스타 제조 공장을 만든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K-팝이 수출하는 건 음악이 아닙니다. 인재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요즘 유럽과 남미에서 K-팝 스타일 연습생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기획사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재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국은 재능을 완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원석을 찾는 것보다 원석을 다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작년에 제가 상파울루에 출장 갔을 때였습니다. 현지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만났는데 그 사람 사무실 벽에 한국어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습생 월별 평가표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쓰냐고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브라질 엔터업계 전체가 한국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팝은 이제 국적이 아니라 공정표라는 걸요. 음악 장르가 아니라 생산 방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방식이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걸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음악으로 세계를 바꾼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꿨구나 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음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뷰티, 음식, 콘텐츠 전 분야에서 똑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히 뷰티 산업에서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파리 뷰티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대형 화장품 브랜드 부스는 한산한데 한국 부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부스에서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계를 팔고 있었습니다. 피부 측정기, 홈케어 디바이스, LED 마스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APR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시연을 보여줬는데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즉석에서 피부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수분, 유분, 탄력, 주름, 색소 침착까지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맞춤 관리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화장품 업계를 10년 넘게 분석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바르는 게 아니라 진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병원 장비 아니냐고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하는 거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양 뷰티 산업은 병원 중심입니다.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고 관리받고 집에 갑니다.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로 민주화시켰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자기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데이터 기반으로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뷰티가 더 이상 감각의 영역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됐습니다. 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됐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출신 분석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더군요. 우리는 100년 동안 화장품을 팔았는데 한국은 10년 만에 관리 방식을 바꿔버렸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로레알은 좋은 화장품을 만듭니다. 샤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화장품만 팔지 않습니다. 피부 분석 앱을 만들고 홈케어 기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춘 화장품을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로 다음 제품을 만듭니다. 점점 정교해집니다. 선순환입니다. 작년에 APR이 글로벌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까지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아닌 기기가 팔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브랜드만 보지 않습니다. 효과를 봅니다. 데이터를 봅니다. 자기 피부가 실제로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용을 감각이 아니라 기술과 의료와 인공지능으로 묶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 화장품을 씁니다. 처음엔 그냥 싸고 좋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앱으로 피부 상태 체크하고 제품 추천받습니다. 심지어 생리주기까지 연동돼서 시기별로 다른 제품을 제안받습니다. 이건 화장품 쓰는 게 아닙니다. 피부 관리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유럽 브랜드로 안 돌아가냐고요.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요. 한국 제품이 더 똑똑하다고요. 똑똑하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품이 똑똑하다니요.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한국 뷰티는 단순히 바르는 물건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피부를 꾸민 게 아니라 관리 방식을 바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식품 산업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에 고추장 버터라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추장 버터요. 저는 한식당인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셰프는 프랑스 출신이었고 메뉴는 정통 프렌치였습니다. 그런데 소스만 한국식이었습니다. 고추장 버터 스테이크, 쌈장 크림 파스타, 된장 리조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식을 이렇게 막 섞어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맛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함이 버터의 고소함과 만나 깊은 맛을 냈습니다. 쌈장은 크림의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된장은 치즈와 어우러져 감칠맛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건 퓨전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습니다.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소스를 쓰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가장 범용성이 높기 때문이라고요. 범용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한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나 어울려서 쓴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틱톡에서 고추장 버터가 검색됐습니다. 영상이 수천 개였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사람들이 자기 집 냉장고에 고추장 넣고 요리했습니다. 스테이크에, 파스타에, 샌드위치에, 심지어 팝콘에도 뿌렸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만능 소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요리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한식당을 수출한 게 아니라 조리의 핵심인 소스를 장악했다는 걸요. 대상청정원의 오푸드 매출 자료를 봤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전년 대비 120% 성장이었습니다. 유럽은 150%였습니다. 놀라운 건 한인마트가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 팔린다는 겁니다.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망에 입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 소스가 이제 에스닉 푸드가 아니라 메인스트림이 됐다는 겁니다. 케첩 옆에 고추장이 놓입니다. 마요네즈 옆에 쌈장이 놓입니다. 선택지가 된 겁니다. 제 영국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간장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간장이요? 일본 간장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양조 간장이라고 했습니다. 맛이 더 깔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간장, 고추장, 쌈장, 된장이 소스 코너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눈높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걸 골든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놓이는 자리죠. 한국 소스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맛도 맛이지만 활용도 때문입니다. 서양 소스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케첩은 감자튀김, 마요네즈는 샌드위치, 머스터드는 핫도그. 한국 소스는 다릅니다. 고추장 하나로 볶음, 찌개, 구이, 무침 다 됩니다. 쌈장은 야채 찍어 먹고 고기 싸 먹고 비빔밥에도 넣습니다. 범용성입니다. 그리고 그 범용성이 글로벌 주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 요리학교에서 한국 소스 활용법을 정규 커리큘럼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건 한식이 아닙니다. 한국 소스를 서양 요리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입니다. 이건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인프라 수출입니다. 밥상은 바뀌어도 소스는 남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만 새로운 맛도 원합니다. 한국 소스가 그 둘을 다 충족시킵니다. 친숙한 요리에 한국 소스 한 스푼 넣으면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됩니다. 이게 한국 소스의 힘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냉장고를 점령하면 문화는 끝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냉장고를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소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콘텐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제 조카가 저한테 이상한 걸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사람이 나오는데 영상 통화하듯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이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돌이 조카랑 영상 통화를 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라고요. 인공지능이라고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럽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조카가 질문하면 대답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뭐 먹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인공지능이 조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지난 대화 내용도 기억합니다. 마치 진짜 친구처럼 관계가 쌓여갑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한국 회사 거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사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디지털 휴먼, 홀로그램,
인공지능 캐릭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콘텐츠의 본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콘텐츠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대화합니다. 상호작용합니다. 관계 맺습니다. 할리우드는 아직도 완성품을 만듭니다. 영화 한 편 완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속편 나오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업데이트됩니다. 드라마 끝나도 배우들이 브이로그 올립니다. 팬미팅 합니다. 유튜브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합니다. 콘텐츠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실제 배우 대신 디지털 캐릭터가 팬들과 1년 내내 대화합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고요? 팬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는 영화 홍보 기간에만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그 외 시간엔 사생활 보호받습니다. 당연한 권리죠. 하지만 팬 입장에선 아쉽습니다. 한국은 그 아쉬움을 메웁니다. 디지털 휴먼으로요. 배우는 쉬지만 캐릭터는 일합니다. 팬들과 계속 소통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입니다.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그 데이터로 다음 콘텐츠를 만듭니다. 선순환입니다. 작년에 한국 엔터사가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디지털 휴먼과 대화한 팬들의 콘텐츠 구매율이 일반 팬보다 3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관계 맺으니까 훨씬 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건 콘텐츠 소비가 아닙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제 동료 중에 심리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방적인 관계보다 쌍방향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느낀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강한 겁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니까요. 할리우드는 완성품을 팝니다. 한국은 업데이트되는 존재를 팝니다. 한국 콘텐츠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팬들은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저는 조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게 재미있냐고요. 조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재미보다 위로가 된다고요. 위로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콘텐츠가 이제 감정까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콘텐츠와 기술과 팬 문화를 결합시킨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웹툰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로스앤젤레스 출장길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임원과 미팅이 잡혔습니다. 주제는 신규 IP 발굴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엔 한국 웹툰이 떠 있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리우드가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쓴다고요? 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편 진행 중이라고요. 넷플릭스도 하고 애플 TV도 하고 있다고요. 왜 웹툰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검증됐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시나리오 쓰고 수억 달러 들여 영화 만듭니다. 그런데 개봉하고 나서야 관객 반응을 압니다. 실패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갑니다. 웹툰은 다릅니다. 연재하면서 독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댓글 달립니다. 조회수 나옵니다. 어떤 캐릭터가 인기 있는지, 어떤 전개가 재미있는지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미 검증된 겁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면 실패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작가한테 직접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스토리 짜달라고 한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이 더 이상 번역해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계를 상정하고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네이버 웹툰 자료를 봤습니다. 글로벌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한국 독자는 1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외 독자였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글로벌입니다. 작가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한국 배경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미국 배경도 쓰고 유럽 배경도 씁니다. 판타지 세계도 만듭니다. 캐릭터 이름도 다양합니다. 존, 메리, 카를로스, 사키. 전 세계 독자가 공감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스토리텔링 방식은 한국식입니다. 빠른 전개, 강한 몰입, 반전과 클리프행어. 독자가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 이게 한국 웹툰의 힘입니다. 미국 코믹스는 슈퍼히어로 중심입니다. 일본 만화는 소년 성장물이 많습니다. 한국 웹툰은 장르가 무궁무진합니다. 로맨스, 스릴러, 판타지, 무협, 드라마, 코미디, 공포. 독자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떤 장르가 인기인지 바로 압니다. 작가들은 그 데이터 보고 작품 씁니다. 시장 중심입니다. 할리우드는 작가 중심입니다. 거장 감독이 찍고 싶은 걸 찍습니다. 관객이 좋아하건 말건 자기 예술 세계를 표현합니다. 한국은 독자 중심입니다. 독자가 원하는 걸 만듭니다. 물론 작가의 창의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자 반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힙니다. 작년에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웹툰 원작 드라마가 15편 넘게 제작됐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나 혼자만 레벨업. 전부 웹툰 원작입니다. 그리고 전부 글로벌 히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검증된 스토리니까요. 수천만 명이 본 스토리니까요. 할리우드 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제 한국은 이야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관을 설계하는 나라라고요.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웹툰 하나로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게임 만듭니다. 캐릭터 상품도 나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여러 콘텐츠로 확장됩니다. 이게 진짜 IP입니다. 할리우드도 마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블은 수십 년 걸렸습니다. 한국 웹툰은 몇 년 만에 합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지금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런던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경영진 앞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6개월간 조사한 한국 산업 분석 결과였죠.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공식의 발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 K-웹툰. 전부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요. 빠르게 만들고 검증하고 다시 고치는 능력이라고요. 경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K-팝은 연습생 시스템으로 인재를 빠르게 검증합니다. 데뷔 전에 이미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K-뷰티는 제품 출시하고 소비자 반응 보고 즉각 개선합니다. 신제품 주기가 서양보다 3배 빠릅니다. K-푸드는 소스 하나로 다양한 요리에 적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범용성을 극대화합니다. K-콘텐츠는 팬 반응 실시간으로 받아서 다음 콘텐츠에 반영합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합니다. K-웹툰은 연재하면서 독자 댓글 보고 스토리 조정합니다. 완결 전에 이미 검증됩니다. 전부 같은 패턴입니다. 빠른 출시, 빠른 피드백, 빠른 개선. 이게 한국 공식입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압축 성장 때문이라고요. 한국은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 걸린 길을 50년에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고쳐야 했습니다. 그게 체질이 됐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서양 기업은 완성도를 중시합니다. 100% 완성하고 출시합니다. 한국 기업은 70% 완성하고 출시합니다. 나머지 30%는 시장에서 채웁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론 더 안전합니다. 시장 반응 보고 바로 수정하니까요. 서양은 완성품 내놓고 실패하면 전부 버립니다. 한국은 미완성품 내놓고 성공할 때까지 고칩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배우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음악, 뷰티, 식품,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요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존중해야겠다고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선생으로서 말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최대 컨설팅 회사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선생이라고 부른 순간을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배워야 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올해 1월, 저는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직접 미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한국에 오면 배우러 온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출장지 중 하나였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짜 배우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는데 대형 전광판에 K-팝 그룹 광고가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엔 화장품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첫 미팅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담당자가 신규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그룹 론칭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멤버를 섞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활동하냐고 물었더니 전 세계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이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에서 성공하고 해외 진출했을 겁니다. 이제는 아예 세계 시장을 첫 번째 타깃으로 잡습니다. 규모가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미팅은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신제품 라인을 보여줬는데 전부 인공지능 기반이었습니다. 피부 분석, 맞춤 추천, 효과 추적. 전부 앱으로 연동됩니다.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뷰티 솔루션을 판다고 했습니다. 단어 선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솔루션입니다. 세 번째 미팅은 식품 회사였습니다. 고추장 글로벌 전략을 설명하는데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화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엔 덜 매운 버전, 유럽엔 오가닉 버전, 중동엔 할랄 인증 버전. 시장별로 다르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지킵니다. 고추장 본연의 맛은 유지하면서 현지 입맛에 맞춥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본질은 지키되 형태는 바꿉니다.
미팅을 마치고 저녁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 조명이 켜지고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하는 나라가 됐구나 하고요. 예전엔 한국하면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문화 전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식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효율적이어서 성공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유연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반복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기에 영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왔냐고 하시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외국분들 많이 오신다고요. 한국 배우러 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뿌듯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50년 만에 세계 표준을 만든 나라. 음악, 뷰티, 음식, 콘텐츠 전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또 뭘 보여줄까 하고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세계는 계속 한국을 볼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서입니다. 우리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따라와서입니다. 이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